캐나다 전역이 깊은 국가적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2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을 파트너로 선택한 지 단 72시간 만에 한국이 모든 협력 관계의 전면 철수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로 5조 원대의 핵심 수소 에너지 프로젝트는 하루아침에 백지화되었고 한순간에 14,000개의 소중한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캐나다를 더욱 얼어붙게 만든 것은 독일 측의 통보 한 장이었습니다. 7년이라던 납기가 10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다급해진 캐나다 정부는 조용히 서울로 특사를 보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 한 줄, 3년 뒤에 다시 오라는 차가운 통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발견된 서랍 속 보고서 한 장이 이 거대한 사태의 모든 진실을 뒤집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에드워드 헌트입니다. 캐나다 전략물자 조달청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국가 인프라 설계를 총괄했던 기획관이었죠. 25년 공직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저는 제 손으로 유치한 5조 원짜리 미래가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가쇠를 당긴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낱낱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선정 발표를 일주일 앞둔 그날 아침 조달청 본부 지하 상황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헌트 기획관님 긴급 호출입니다. 비서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을 때 저는 해밀턴 수소 공장의 완공 공정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공정률 34% 철골이 올라가고 크레인 12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으며 다음 달이면 재고용 1차 명단이 확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제25년 커리어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숫자였죠. 누가 소집했지? 애슈턴 보좌관입니다. 잠수함 사업 최종 조율이라고 합니다. 필립 애슈턴 총리실 국가안보보좌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시던 커피가 갑자기 쓰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회의를 소집하면은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테이블에 이미 11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재무부, 조달청. 다들 묘하게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사냥감을 앞에 둔 무리처럼 눈들이 번뜩였습니다. 늦으셨군요, 헌트 기획관. 상석에 애슈턴이 손목시계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3분 일찍 도착한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슈턴이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회의실의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잠수함은 독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무부의 덩컨 국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평가는 한국이 앞선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만 점수는 숫자일 뿐입니다. 애슈턴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 쇠덩어리가 아니라 동맹입니다. 나토라는 우산이죠. 바로 그때 테이블 끝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라벤스 대령 해군 조달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녀가 두꺼운 서류철을 펼치는 순간 애슈턴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평가위원회 실무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기 기준 한국은 첫 척을 6년에 제시했습니다. 독일은 7년입니다. 그리고 그 7년이라는 숫자조차 독일 도크의 현재 물량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령 애슈턴이 말을 끊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의 중단이 아니라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적 자부심과 그들의 성실한 노력을 정치적 논리로 짓밟겠다는 오만한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까? 나토입니까? 아니면 아시아입니까? 벤스 대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애슈턴은 비웃음 섞인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잠수함을 만들어 온 나라와 이제 겨우 30년 된 나라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고민할 가치조차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나토의 심장을 아시아의 조선소에 맡길 수는 없다는 그의 말에 국방부의 누군가가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북극의 얼음 밑에서 고장이 나면 부산에 전화를 하겠다는 거냐? 시차 계산부터 해야겠군. 경박한 웃음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벤스 대령은 굴하지 않고 폴란드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미 한국에 무기를 도입해 나토 체계에 완벽히 통합되었고 성능 또한 검증되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애슈턴은 서류를 툭 쳐서 넘기며 그녀의 문장을 허공에서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저는 그 비상식적인 광경을 보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 첫 번째 죄였습니다. 그때 외교부의 로버트 차관보가 헛기침을 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팀 코리아 패키지 말입니다. 한국을 잠수함 사업에서 배제하면 현대의 수소에너지 투자가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5조 원짜리 거대 프로젝트인데 말이죠.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애슈턴이 턱짓으로 저를 가리키며 경제 전문가로서 답해보라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침을 한번 삼키고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이 될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잠수함 사업과 투자는 별개입니다. 기업은 이익으로 움직이지 자존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의 고개들이 안심한 듯 끄덕여졌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현대는 이미 부지를 매입했고 장비를 발주했습니다. 1800명의 재고용 절차까지 시작했죠. 5조 원을 투자한 기업이 감정 때문에 그 돈을 버리고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지켜본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대는 남을 것이라고 제가 보증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애슈턴의 입꼬리가 만족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들으셨죠?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입니다. 완벽하군요. 표결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손들이 하나둘 올라갔고 벤스 대령만이 마지막까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벤스 대령은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애슈턴의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소수 의견 보고서였습니다. 기록에 남겨달라는 그녀의 요구를 애슈턴은 쳐다보지도 않고 서랍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봉투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때까지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그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제30년 지기 친구이자 예비역 잠수함 중령인 리처드 콜먼을 만났습니다. 그는 회의실 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틴 자네 방금 안에서 뭘 보증한 건가? 팩트를 보증했지? 기업은 계산기로 움직인다는 팩트 말이야. 콜먼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틴, 내가 30년 동안 바다 밑에서 배운 게 하나 있네? 확신이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지? 그때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그것이 제 두 번째 죄였습니다. 은퇴한 군인의 잔소리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청구서로 되돌아오는지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캐나다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로프 마린 시스템즈, 즉 TKMS를 공식 선정했습니다. 국방장관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터져나오는 플래시 세례로 가득 찼습니다. 200조 원.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사업이 그렇게 방향을 틀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부 영빈관에서는 성대한 축하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 아래 샴페인 잔이 경쾌하게 부딪히고 감미로운 현악 사중주가 흐르는 가운데 오타와의 권력자들이 전부 모여들었습니다. 애슈턴은 그날 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웃음과 악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녔습니다. 단상에 오른 인물은 TKMS의 영업총괄 클라우스 베렌스였습니다. 은발을 깔끔하게 뒤로 넘긴 그가 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100년의 유보트 전통이 이제 캐나다의 바다를 수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역사를 선택하셨습니다. 박수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 또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잔을 채우러 가는 길에 베렌스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습니다. 저척, 인도가 7년이라고 하셨죠? 정말 지킬 수 있는 숫자입니까? 베렌스는 샴페인 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기포가 솟아오르는 것을 한참 바라보던 그가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차관보님, 독일 엔지니어링의 신뢰도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일정표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자라기도 하고 줄기도 하니까요.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약속의 민족이니까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 목에 걸린 생선 가시처럼 불편하게 남았습니다. 질문에 정확한 데이터로 답하지 않는 사람. 25년 동안 협상 테이블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의 미소를 가장 경계하라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샴페인 두 잔의 그 가시를 억지로 삼켜버렸습니다. 테라스로 나가니 콜먼이 혼자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의 소음이 유리문 너머에서 웅거렸습니다. 자네도 한잔하겠나, 에드워드. 오늘 같은 날 혼자 뭘 하는 건가 안에 들어가서 즐기게. 콜먼은 잔을 비우고 나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일정표 잔을 직접 확인했나? 무슨 일정표... 발표용 말고 진짜 말이야. TKMS 도크에 지금 몇 척이 줄을 서 있는지 알아? 자기네 나라 해군 물량도 제때 못 채우고 허덕이는 곳이야. 노르웨이 물량까지 밀려있는데 말이지. 리처드 자네 오늘 왜 이러나? 낙선한 쪽 소식지라도 구독하고 있는 건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콜먼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위스키 잔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틴 아니 에드워드? 나는 낡은 잠수함에서 친구를 잃은 사람이야.
종이 위에 적힌 약속과 바다 밑의 현실이 다르면 그 간극은 결국 사람의 목숨으로 메워지는 법이지. 그는 잔을 내려놓고 파티장을 등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젠가 다시 하게 될 거야.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에게는 세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째, 방산과 투자는 별개다. 팀 코리아 패키지라는 건 세일즈용 포장일 뿐. 냉정한 기업이 잠수함 사업 결과 하나에 5조 원짜리 투자를 연동시킬 리 없다. 둘째, 한국은 결코 스스로 떠나지 못한다. 부지를 샀고 장비를 발주했고 1,800명의 채용 절차가 돌아가고 있다. 만에 하나 철수를 입에 올린다면 그건 단순한 엄포일 뿐이다. 조건을 더 받아내려는 협상 카드이겠지. 셋째, 동맹이 곧 국익이다. 한국은 처음부터 독일의 가격을 깎기 위한 들러리였을 뿐이다. 위원회의 절반이 그렇게 생각했고 부끄럽지만 저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이 어떤 순서로 얼마나 처참하게 부서져 가는지 여러분은 곧 보시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리셉션장 입구가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나타난 것입니다. 탈락한 쪽이 축하연에 왜 왔을까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한화오션의 강도윤 부사장이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흐트러짐 하나 없는 걸음걸이. 그는 곧장 국방장관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그 다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결정이었기를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도 억울함도 비꼬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를 가장 품격 있는 패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뜨기 직전 그가 몸을 돌려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캐나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저희의 시간 또한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시간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강도윤 부사장은 잠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옅게 웃었습니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가 돌아선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지만 저는 그것을 테라스에서 들어온 겨울바람 탓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해밀턴에 있었습니다. 수소 트럭 공장 부지의 정기 점검 때문이었죠. 해밀턴이 어떤 도시인지 아셔야 합니다. 한때 캐나다 철강의 심장이었지만 용광로가 하나둘 식어가면서 도시도 함께 죽어버린 곳입니다. 그 도시에서 18년 만에 크레인 12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철골이 하늘로 치솟고 용접 불꽃이 튀며 안전모를 쓴 사람들의 입김이 겨울 공기에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현장 사무소 앞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폴 게러티 58세. 어깨가 문짝만한 용접공이었죠? 차관보님이시죠? 악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의 손은 사포처럼 거칠었지만 난로처럼 뜨거웠습니다. 18년 전에 제철소에서 잘렸습니다. 그 뒤로 경비도 서보고 배달도 뛰어봤죠. 그런데 지난달에 이 회사에서 편지가 왔어요. 수소 트럭 라인 용접 파트 재고용 확정.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모굴대가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그 통보서를 액자에 넣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걸어두었죠. 아들 녀석이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웃는 걸 처음 봤다고.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의 거친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완공식 때 다시 뵙죠, 게러티 씨. 그날 제가 제일 앞줄에서 있겠습니다. 용접은 제가 이 도시에서 제일 잘하니까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에 눈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사무실 구석에는 착공식 날 첫 삽을 떴던 은색 삽이 세워져 있습니다. 손잡이에 리본이 그대로 묶인 채로요. 저는 그 삽을 볼 때마다 트로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25년 커리어에 가장 빛나는 트로피라고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벽이라는 단어는 무너지기 직전의 풍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더군요. 발표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좀 이상한 보고가 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나오션 오타와 사무소가 짐을 싸고 있답니다. 낙찰을 못 받았으니 사무소 규모야 줄이겠지? 그게 왜 보고 거리인가? 그게 단순히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이삿짐 트럭이 3대나 와 있답니다. 서버까지 전부 뜯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애써 다독였지만 어제 리셉션에서 강도윤 부사장이 건넸던 그 한마디가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시간도 존중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2시 하나오션 측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청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강도윤 부사장과 2명의 실무자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서류 한 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희 컨소시엄은 오늘부로 캐나다와 관련된 모든 사업 활동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종료라니요? 아직 잔여 옵션 물량도 남아있고 정비 협력권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조건 재협상을 원하신다면 절차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3초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수백 번의 협상 테이블을 거쳐왔지만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는 상대는 처음이었습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은 원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고, 원하는 것이 없는 상대와는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이게 협상 전술입니까? 강도윤 부사장이 서류를 저에게 밀어주며 답했습니다. 전술은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저희에게 캐나다는 오늘로 어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은 건조한 악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악수가 제25년 공직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 3시간 뒤 현대 측의 화상회의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수소사업 총괄 서지한 상무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본사의 최종 방침을 전달드립니다. 프로젝트 비번은 오늘부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을 유지하며 반문했습니다. 재검토라면 완전한 철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률이 벌써 34%입니다. 부지가 마련되었고 장비가 반입되고 있으며 1800명에 대한 재고용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차관보님 서지한 상무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수소 생태계는 잠수함 협력을 전제로 설계된 패키지였습니다. 그 전제가 나흘 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반박했습니다. 잠수함은 국방부 소관입니다. 투자는 별개의 트랙이고 우리 부처는 이미 약속한 인센티브를 전부 신뢰는 부처별로 나누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 서지한 상무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사회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추가 조건을 준비해서 울산과 새만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이사회는 기다려주는 곳을 좋아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검게 변한 모니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제 얼굴이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25년의 경험이 귓가에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5조 원을 쏟아부어 놓고 떠나는 기업은 없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비싼 엄포일 뿐이다. 저녁이 되어 총리실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애슈터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와인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를 다 듣고 난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드워드 기획관 겨우 아시아조 선수 하나 떨어뜨렸다고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현대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차원이 아니라 치밀한 협상 전술입니다. 애슈터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3주만 무시하세요. 제 발로 다시 돌아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존심 좀 쓰다가도 개상이 두드리면 다시 웃으며 찾아오죠. 정 불안하면은 세제 혜택이라도 하나 던져주던가. 배석한 보좌진들이 킬킬대며 웃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 웃음에 섞였습니다. 그 웃음이 제 남은 경력을 파괴할 방가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정막 속에서 식어버린 커피를 옆에 두고 강도윤 부사장이 놓고 간 종료 통보 문서를 백지장처럼 텅 빈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연달아 읽었습니다. 재협상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건부 문구도 위약금 청구 항목도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형식적인 유감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추후라는 단어나 향후라는 단어조차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수백 건의 철수 협박 문서를 보아왔습니다.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문서에는 반드시 상대가 돌아올 즉 조건이라는 이름의 작은 틈새가 그려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문이 없었습니다. 오직 단단한 벽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협박문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강 건너편에 위치한 하나오션 사무소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밤 11시가 넘도록 환하게 불이 켜져 있던 층이었습니다.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밤을 하얗게 지사으며 협상 자료를 만들던 사람들의 열정이 담긴 불빛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층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건물 전체에서 그곳만 이가 빠진 것처럼 휑하고 적막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리처드 콜먼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난히 무겁게 울리던 노크 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인사도 생략한 채 말했습니다. 마틴 앉아서 듣게. 지금부터 자네가 보증했던 그 세계가 무너질 거야. 콜먼은 그 봉투를 제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독일에서 건너온 진짜 일정표였습니다. 갈색 봉투 안에는 20장 남짓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독일어가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회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다가 멈췄습니다. 리처드, 이거 대체 어디서 구한 건가? 길에서 같이 연수받던 노르웨이 친구가 구해줬네. 지금 오슬로 국방부에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군. 캐나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몇 번째 줄에 서 있는지 알고는 있냐고 말이야. 몇 번째 줄이라니 무슨 소린가 직접 확인하게.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것은 티센크로프 마린 시스템즈 TKMS의 내부 생산 슬롯 배정표였습니다. 도크별로, 연도별로 어느 나라의 몇 번 함이 언제 건조에 들어가는지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경제 관료입니다.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는 것이 제 직업입니다. 그래서 불과 3분 만에 상황을 파악해 버렸습니다. 캐나다 잠수함의 착공 예정 슬롯은 지금으로부터 5년 뒤였습니다. 인도가 아니라 착공이요? 이게 사실이라면 처척 인도는 11년 뒤라는 뜻이네. 빨라야 11년이지. 콜먼은 위스키도 없이 맨입으로 말했습니다. 발표는 7년이었는데. 발표는 마케팅의 영역이고 도크는 물리학의 영역이라네. 마틴. 도크 앞에는 지금 자국 해군 물량에 노르웨이 물량까지 합쳐 17척이 줄을 서 있어. 잠수함은 냉장고가 아니야. 라인을 하나 더 깐다고 생산량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저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저는 운명을 결정짓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캐나다 프로젝트 비고란에 송글씨로 적힌 독일어 메모였습니다. 콜먼이 짧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슬롯 유동적이라니 대체 무슨 뜻인가? 더 급한 손님이 오면 우리 자리를 뒤로 뺄 수 있다는 뜻이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는 200조 원을 들고 찾아간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장부에는 우리가 언제든 밀려날 수 있는 유동적인 손님으로 적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내부 초안일 수도 있지 않나, 확정된 문서가 아닐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콜먼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지금 누구를 설득하려는 건가 나인가, 아니면 자네 자신인가? 다음날 아침 저는 조달청 라인에 조심스럽게 문의를 넣었습니다. 계약 협상 실무자의 답은 매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세부 일정이 조정되는 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우려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통상적 25년 공직 생활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 단어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건을 챙겨 들고 총리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애써 다독였지만 어제 리셉션에서 강도윤 부사장이 건넸던 그 한마디가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시간도 존중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2시 하나오션 측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청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강도윤 부사장과 2명의 실무자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서류 한 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희 컨소시엄은 오늘부로 캐나다와 관련된 모든 사업 활동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종료라니요? 아직 잔여 옵션 물량도 남아있고 정비 협력권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조건 재협상을 원하신다면 절차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3초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수백 번의 협상 테이블을 거쳐왔지만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는 상대는 처음이었습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은 원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고 원하는 것이 없는 상대와는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네, 부사장님 이게 협상 전술입니까? 강도윤 부사장이 서류를 저에게 밀어주며 답했습니다. 전술은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저희에게 캐나다는 오늘로 어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은 건조한 악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악수가 제25년 공직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 3시간 뒤 현대 측의 화상회의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수소사업 총괄 서지한 상무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본사의 최종 방침을 전달드립니다.
프로젝트 비번은 오늘부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을 유지하며 반문했습니다. 재검토라면 완전한 철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률이 벌써 34%입니다. 부지가 마련되었고 장비가 반입되고 있으며 1,800명에 대한 재고용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차관보님 서지한 상무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수소 생태계는 잠수함 협력을 전제로 설계된 패키지였습니다. 그 전제가 나흘 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반박했습니다. 잠수함은 국방부 소관입니다. 투자는 별개의 트랙이고 우리 부처는 이미 약속한 인센티브를 전부 신뢰는 부처별로 나누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 서지한 상무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사회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추가 조건을 준비해서 울산과 새만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이사회는 기다려주는 곳을 좋아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검게 변한 모니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제 얼굴이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25년의 경험이 귓가에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5조 원을 쏟아부어 놓고 떠나는 기업은 없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비싼 엄포일 뿐이다. 저녁이 되어 총리실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애슈터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와인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를 다 듣고 난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드워드 기획관 겨우 아시아 조선소 하나 떨어뜨렸다고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현대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차원이 아니라 치밀한 협상 전술입니다. 애슈터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3주만 무시하세요. 제 발로 다시 돌아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존심 좀 쓰다가도 개상이 두드리면 다시 웃으며 찾아오죠. 정 불안하면은 세제 혜택이라도 하나 던져주던가. 배석한 보좌진들이 킬킬대며 웃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 웃음에 섞였습니다. 그 웃음이 제 남은 경력을 파괴할 반가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정막 속에서 식어버린 커피를 옆에 두고 강도윤 부사장이 놓고 간 종료 통보 문서를 백지장처럼 텅 빈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로비스트가 점심자리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한국 쪽 의뢰가 전부 끊겼네. 계약 연장도 없고 신규 조회도 없어. 탈락했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통은 탈락한 쪽이 다음 기회를 노리며 더 바삐 움직이는 법인데 한국은 아예 줄 자체를 거두어 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나라에 다음이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보며 덧붙였습니다. 마치 이 나라에 다시 올 이유가 없다는 것처럼 행동하더군. 그리고 정확히 주뒤 속보가 터졌습니다. 하나오션이 남미의 한 국가와 잠수함 세척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총 3조 원 규모의 승조원 훈련과 정비 패키지까지 포함된 완벽한 계약이었죠. 저는 그 기사를 3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기사 중간에 한 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계약서에 납기 보증 조항이 명문화되었다. 납기를 어기면 하루 단위로 배상하겠다는 조건을 한국 측이 먼저 제안했다.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거액을 배상하겠다는 독소 조항을 오히려 파는 쪽에서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이것은 탈락한 나라의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골목에서 손님을 놓친 가게가 아니라 예약이 밀려들어 손님을 골라 받아도 되는 곳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날 오후 총리실 회의에서 애슈터는 그 뉴스를 접하고 이렇게 치부했습니다. 거봐요, 잘 팔리는 회사네. 우리 없이도 잘 산다는 거니 우리가 미안해할 것도 없지. 주위에서 몇몇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뼈아픈 경고였으니까요. 우리 없이도 잘 산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돌아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애슈터는 제 입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말이 함축한 진짜 의미는 전혀 깨닫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재무부의 덩컨 국장이 조용히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기획관님 세수추계를 다시 돌려봤습니다. 프로젝트 비번 말씀입니까? 철회로 인한 향후 10년 세수 손실이 2조 원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전부 합쳐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전을 사이에 외국 기업 2곳이 투자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한 곳은 유럽계 배터리 회사, 다른 한 곳은 아시아계 부품사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해보게. 정책 예측 가능성, 즉 재검토입니다. 쉽게 말해 캐나다가 파트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헝가리라는 단어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아시아 기업을 몰아쓰다 산업 도시 하나가 통째로 주저앉았던 유럽의 어느 나라 말입니다. 그때 저는 그 뉴스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다르다고 자만했죠.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제 손으로 직접 내뱉었던 그 문장을 소리내어 말해 보았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텅 빈 서재에서 그 말은 참으로 공허하고 우스꽝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불안할 때 기도하는 대신 데이터를 모으죠.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상대는 폴란드의 전직 국방 차관 마레크 코발스키였습니다. 몇 해 전 투자 포럼에서 알게 된 뒤로 연말마다 카드를 주고받는 사이였죠.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한 나토 회원국입니다. 저쪽의 경험을 들으면 뭔가 가늠이 될 것 같았습니다. 화상 화면에 나타난 마레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껄껄 웃었습니다. 에드워드 잔의 얼굴이 왜 그런가? 꼭 계약서를 잘못 읽은 사람 같군? 비슷하네. 하나만 묻지. 자네들은 왜 한국을 골랐나? 독일이 바로 옆에 있는데 말이야. 마레크의 웃음기가 서서히 거쳤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독일을 봤네. 당연하지. 같은 유럽이고 같은 나토니까. 그런데 마틴 전쟁이 국경 너머에서 기침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절차를 말했고 한쪽은 날짜를 말했네. 날짜라니 독일은 이렇게 말했지.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조율하겠다. 훌륭한 단어들이야. 다만 달력이 없었어. 한국은 달랐네. 몇 월에 몇 척, 몇 월에 몇 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숫자로 말하더군. 그가 손가락 4개를 펴보였습니다.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첫 포가 우리 항구에 내렸네. 불과 4개월 만이었지. 우리 국방부 사람들이 부두에서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건 무기 거래가 아니라 마술이라고 했습니다. 4개월? 저는 그 믿기지 않는 숫자를 입 밖으로 따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독일로부터 받아든 납기는 11년이었는데 말이죠. 마틴 한 가지만 기억하게. 독일이 서류에 사인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배를 건조해 바다에 띄우고 있었네. 그것이 내가 재임 중에 배운 전부야. 하지만 나토 상호운용성 동맹체계라는 건 대체 무엇입니까? 마레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화면 가득 그의 얼굴이 비장하게 들어찼습니다. 탄약 없는 동맹은 종이 우산일 뿐이네. 비가 와봐야 우산의 가치를 알지? 우리는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바꿨고 자네들은.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긴 문장보다 무겁고 길게 남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독일의 이웃, 바로 그 나라의 전직 국방 차관이 한국의 기술력을 보증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회의실에서는 아시아 편이냐는 조롱을 들었던 바로 그 선택지를 말이죠. 두 번째 전화는 콜먼을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노르웨이 해군의 에이나르 룬드 대령. 그는 콜먼의 킬 연수 동기이자 독일과 잠수함을 공동 발주했던 나라의 현역 실무자였습니다. 독일의 파트너 국가인이 당연히 독일을 옹호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이나르는 제 소개가 끝나기도 전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캐나다 분이시군. 솔직히 말해도 되겠어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령이 잠수함 계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사무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시오? 저 사람들이 우리 순번 앞에 새치기 하는 건가? 새치기라니요? 도크는 하나고 줄은 길다는 뜻이오. 우리 물량도 지금 밀리는 중이란 말이오. 후속함 일정이 벌써 2번이나 조정됐소. 그런데 당신들 12척이 도대체 어디로 끼어든다는 건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산수가 안 되더군. 저는 콜먼의 문건을 떠올렸습니다. 17척의 대기줄, 그리고 유동적이라는 짧은 메모. 대령님, 그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독일의 군 잠수함이 전부 부두에 묶여 있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낮게 답했습니다. 사실이요? 몇 해 전 우리 6척 중 6척이 전부 항구에 있었소. 부품이 없어서 정비가 밀려서 가동률이 0%였던 시절이 있었지. 물론 지금은 나아졌소. 하지만 마틴 씨 도크의 병목 현상은 유행병 같은 거요? 한 번 걸린 몸은 무리하면 또 걸리지. 그리고 지금 그 도크에는 유럽 전체의 주문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요. 저는 메모하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써지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령님이라면 지금 다시 잠수함을 산다면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에이나르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비공식인데 우리 해군 내부에서는 다음 사업 때 한국을 초청 명단에 넣자는 검토 보고서가 돌고 있어.
웃기지 않소? 독일의 잠수함 파트너인 우리 이웃이 하는 말이요? 그런데 그 보고서 결론이 걸작이지? 단 한 줄이거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들은 시간을 지킨다. 통화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 불을 끈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독일 자신의 기록 데이터까지 하나면 사고 둘이면 우연이지만 셋이면 패턴입니다. 저는 결국 패턴을 봐버린 겁니다. 경제학자의 불행은 바로 그겁니다. 한 번 보인 패턴은 다시는 모른 채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조선소를 문전박대하고 세계에서 가장 일정이 밀려있는 도크에 200조 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토라는 단어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해밀턴에 다시 내려간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 세 번째 면담 요청이 왔을 때 더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공장 부지로 빠지는 길목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석 달 전에는 그 길에 덤프트럭이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 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부지 입구에 도착해서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2대의 크레인이 전부 멈춰 있었습니다. 팔을 하늘로 뻗은 채로 얼어붙은 짐승들처럼요. 게이트에는 굵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그 옆에 공문 한 장이 비닐에 쌓여 붙어 있었습니다. 사업 철회에 따른 공사 중지 통지. 철회라는 두 글자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잔인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텅 빈 부지 한가운데서 기괴한 쇠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거대한 크레인 한 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죽어가는 부지에서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크레인이 하는 일은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철거였습니다. 와이어에 매달려 느릿하게 내려오고 있는 것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우리의 자부심이었던 공장 정문 위의 대형 간판이었습니다. 현대 수소 생태계의 미래라는 글자가 적힌 그 간판이 겨울의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와이어가 끼익거리는 소리가 텅 빈 부지에 메아리 쳤습니다. 인부 몇 명이 말없이 그 아래에서 간판의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극적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간판이 땅에 닿고 눕혀지고 트럭에 실릴 때까지 그것은 간판이 아니라 마치 한 도시에 18년 만에 찾아온 꿈을 운구하는 관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나오십니까 저분? 경비원이 턱짓으로 게이트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철망 너머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작업 점퍼를 입고 문짝만 한 어깨를 가진 폴 게러티였습니다. 저는 철망을 사이에 두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보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차라리 원망 어린 눈물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기획관님, 완공식 때는 제일 앞줄에 서기로 했는데 철거식이 먼저 열리네요. 게러티 씨 몰아드릴 말씀이 액자 말입니다. 그가 제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거실에 걸어두었다던 그 재고용 통보서요. 그게 아직 벽에 걸려 있습니다. 차마 뗄 수가 없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액자를 떼어내는 순간 그 통보서는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니라 거짓말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낮에는 수건으로 덮어두고 밤에 식구들 다 잠들면 혼자 봅니다. 참 우스운 얘기죠. 저는 철망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지난주에 묻더군요. 아버지 그거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 맞냐고?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며 서글픈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18년 동안 잘리고 밀려나면서도 아들 앞에서 모른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게러티 씨 전부 제 잘못입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기획관님 잘못이 아니겠죠. 포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쇳조각처럼 날카로운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 잘못인지는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늘 그게 문제였거든요. 공장이 문을 닫아도 라인이 멈춰도 누구 잘못인지도 모른 채 잘렸습니다. 이번엔 알고 싶습니다. 그것만이라도요.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의 절반은 총리실 소파에 앉아 비싼 와인을 흔들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 이 차가운 철망을 붙잡고 있는 저 자신이었으니까요. 시청에서 만난 시장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협력 계약 해지 마감입니다. 이번 주까지만요. 자재상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부지 앞 식당가는 매출이 반토막입니다. 모텔 두 곳은 장기 투숙 예약을 전부 취소했어요. 공사 인력들이 묵던 방입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눈가를 눌렀습니다. 기획관님 이 도시에 18년 만에 온 기회였습니다. 용광로가 꺼진 뒤로 우리 애들은 20살만 되면 도시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들 돌아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재고용 명단에 아들 이름이 있다고 타지에서 짐 싸서 돌아온 가족이 몇인지 아십니까? 저는 겨우 물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저도 모릅니다. 세다가 그만뒀어요. 세면 셀수록 잠이 안 와서요.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시청 앞 광장 전광판에 아직 프로젝트 비번 조감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소 트럭이 달리는 파란 미래도 끄는 걸 잊은 건지 차마 못 끄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한 세대에 한 번 옵니다. 기획관님. 그리고 우리는 방금 그 한 번뿐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오타와로 돌아온 그날 밤 콜머니 위스키 한 병을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 몰골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잔을 채워주더군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콜먼이었습니다. 마틴 아니 에드워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야겠네. 무슨 이야기? 내가 낡은 잠수함에서 친구를 잃었다는 이야기.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지기였지만 그 이야기의 전말을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해군이 잠수함을 중고로 들여왔네. 9천억 원이었지. 세배 한 척 값의 반이반 정도였어. 다들 영리한 쇼핑이라고 했어. 검증된 물건을 싸게 샀다고? 어디서 많이 듣던 논리 아닌가? 콜머니 잔을 비우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대서양 훈련 중이었네? 새벽 3시에 배전반에서 불이 났어. 낡은 배선이었지? 연기가 차오르는데 90초가 안 걸리더군. 잠수함에서 연기가 뭔지 아나? 에드워드 도망갈 곳이 없는 화제야. 콜먼의 손이 잔을 쥔 채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이클 도허티? 내 옆 침대를 쓰던 기관 하사였네. 그 친구가 승조원들을 격실 밖으로 밀어내고 마지막으로 한 일이 해치를 닫는 거였어. 자기가 안쪽에 남은 채로 말이야.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배는 그 뒤로 9년을 수리했네. 9년. 그리고 퇴역할 때까지 1년에 40일도 못 떠다녔어. 우리는 배를 산 게 아니라 남이 버린 골칫덩어리를 산 거였지. 싸다는 이유로 말이야. 그가 저를 똑바로 보며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동맹이라는 이유로 남의 바쁜 약속을 산 거네. 이유만 바뀌었지 쇼핑의 본질은 똑같아. 그러더니 콜먼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복을 입은 앳된 승조원이 밝게 웃고 있었어요. 눈매가 어디선가 많이 본 듯 했습니다. 션 도어티 마이클의 아들이네? 지금 잠수함을 타. 제 아버지가 지켰던 그 바다를 이제 자기가 지키겠다면서? 저는 간신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회의실에서 보증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틴나는 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네. 이 아이가 앞으로 10년을, 15년을 어떤 배에서 보내게 될지, 낡아가는 함정과 오지 않는 새배 사이에서 몇 번이나 새벽 3시를 겪게 될지 말이야. 콜머니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도 자네가 보증할 수 있나.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와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국방 조달 라인에 정식으로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경제 관료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지만 이미 저에게 그 선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선을 넘고 있군 에드워드. 애슈턴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제 열람 요청이 그의 책상에 보고되기까지 반나절도 걸리지 않은 겁니다. 경제 관료가 왜 조달 문서를 뒤지는 거요? 월권이요? 보좌관님, 저는 지금 5조 원짜리 구멍의 원인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조달 결정에 있다면 들여다보는 게 제 업무입니다. 당신 일은 끝났소. 현대가 떠났으면 다음 투자자를 데려오면 될 것 아니요? 그게 당신 월급의 이유란 말이요. 다음 투자자가 안 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의 말을 정면으로 끊었습니다. 두 곳이나 심사를 보려다 보류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파트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보좌관님 신뢰는 부처별로 따로 쌓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공직 생활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TKMS 발신 캐나다 정부 수신 계약 세부 협상 문서였습니다. 조달청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회에 저도 배석했습니다. 실무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핵심 조항을 낭독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상황과 선행 물량 일정을 감안하여 함정 인도 목표를 계약 발효 후 10년 차로 조정할 것을 제안함. 회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울러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계약 금액의 재산정 협의를 요청함. 7년이라던 납기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도 전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더 올리겠다라는 통보였습니다.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젊은 실무자 하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제시했던 게 6년이었는데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대꾸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스스로 걷어찬 숫자는 6년이었고, 자, 우리가 받아든 숫자는 10년의 가격 인상이었으니까요. 그것도 시작조차 하기 전인데 말입니다. 침묵을 깬 것은 애슈턴이었습니다. 예, 협상 카드요. 그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원래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요. 세계를 부르고 깎아주고 다들 왜 이러는 겁니까? 처음 계약해보나요? 애슈턴은 짐짓 여유로운 척했지만 회의실에 있던 그 누구도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애슈턴의 호언장담에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서재에서 홀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해외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조선업 특집을 방영하고 있더군요. 화면에는 한국의 거대한 조선소가 비춰졌습니다. 남쪽 끝 거제도라고 했습니다. 자막에는 현재 시각 새벽 2시라고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크는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수십 개의 조명탑 아래에서 용접 불꽃이 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안전모를 쓴 행렬이 교대조로 엇갈리며 지나갔습니다. 배 한 척이 차가운 뼈대에서 서서히 거대한 몸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현장의 한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납기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지키느냐고요? 그 사람은 별걸 다 묻는다는 얼굴로 씩 웃으며 답했습니다. 납기는 약속이 아니라 설계값입니다. 처음부터 그 날짜에 맞춰 모든 공정을 설계했으니까요. 저는 리모컨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납기는 약속이 아니라 설계값이다. 약속은 상황에 따라 어길 수 있지만 설계값은 어기는 순간 배 자체가 완성될 수 없는 물리적 법칙인 것입니다. 그 한 문장에 한국과 우리의 차이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날짜를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세계였고, 한쪽은 날짜를 지키도록 철저히 설계된 세계였습니다. 화면 속 도크의 불빛을 보면서 저는 해밀턴에 멈춰 서 있는 크레인을 떠올렸습니다. 얼어붙은 채 하늘로 앙상한 팔을 뻗고 있던 12대의 크레인과 새벽 2시에도 별처럼 타오르던 저 한국의 불꽃을,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독일은 우리에게 100년의 전통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년짜리 기약 없는 대기표를 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지구상에서 약속된 시간표를 파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시간표를 문전박대하고 대기표에 200조 원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환호하며 박수를 치면서요. 저는 TV를 끄고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사라벤스 대령이 애슈턴의 앞에 내려놓았던 갈색 서류 봉투, 기록에는 남겨달라던 그녀의 애처로운 목소리. 애슈턴은 그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서랍이 닫히던 둔탁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마냥 말입니다. 답이 처음부터 그 서랍 속에 들어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200조 원을 걸고 버린 이 모든 재앙의 정답지가 잠긴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었던 것이라면요. 저는 그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총리실이었습니다. 프레이저 차관보, 낮은 목소리였지만 애슈턴은 아니었습니다. 더 윗선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까지 들어오세요. 조용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제 심장을 멎게 할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한국과 다시 접촉해야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창밖에는 밤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 눈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전화가 저를 어디로 끌고 갈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7시 총리 집무실에는 딱 3사람뿐이었습니다. 총리 애슈턴 그리고 저. 총리는 밤을 샌 듯 퀭한 얼굴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TKMS의 서한과 해밀턴 관련 보고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만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잠수함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계약 구조상 되돌릴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소. 하지만 수소는 다르지 않소. 공장은 아직 저기 그대로 서 있지 않소. 총리님, 현대는 이미 국내 투자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되돌리려면 되돌리세요. 총리가 제 말을 매몰차게 잘랐습니다. 공식 채널은 안 됩니다. 언론이 알면 구걸이라고 쓸 테니까 에드워드 기획관 당신이 가세요. 현대와 신뢰가 있었잖소. 당신이 보증까지 했던 사이 아니요? 보증, 그 단어가 부메랑처럼 돌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옆에서 애슈턴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새 눈에 띄게 상해 있었지만 말버릇은 여전했습니다.
적당한 인센티브면 돌아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총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저에게만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무릎이라도 꿇으세요. 국가 체면보다 일자리 1만 4천 개가 훨씬 더 무겁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꼬박 사흘을 밤새워 새로운 투자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법인세 10년 면제 부지 무상 임대 기간 연장, 전력 단가 보장, 그리고 각종 규제, 원스톱 처리까지 서류를 작성하면서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당연히 제시했어야 할 조건들이었습니다. 다 잃고 나서야 뒤늦게 지갑을 여는 법을 배운 꼴이라니 스스로가 한심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조용한 회의실에서 서지한 상무와 실무진 2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명함을 교환하는 손끝에는 깍듯한 예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펼치며 25년 공직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공식 제안입니다. 법인세 10년 면제, 부지무상 지원 전력 단가 보장, 프로젝트 비번이 재개된다면 캐나다는 이번에야말로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서지한 상무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50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은 조건입니다. 심장이 잠시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문장은 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조건들을 제시하셨다면 저희는 지금도 해밀턴에 있었을 겁니다. 상무님 너무 늦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조건을 훨씬 더 기획관님 그녀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조건이 부족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저희가 떠난 건 계산서 때문이 아니라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인센티브 항목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더군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일부 라인만이라도 다시 검토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서지한 상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몸을 돌렸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정중하고도 완벽한 거절이 돌아왔습니다. 울산 라인은 이미 착공했습니다. 새만금은 설계가 모두 끝났고요. 저희의 향후 3년치 투자 일정은 이미 빈틈없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아주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뒤에 다시 말씀 나누시죠. 3년 뒤에 다시 오라는 그 말은 문을 닫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문은 열려 있는데 그 문 앞에 3년이라는 긴 줄이 서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어느새 한국의 대기줄에 서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조 원을 손에 쥐고도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지한 상무가 저를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처음으로 사무적인 말투가 아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획관님, 해밀턴 주민들께는 죄송하다고 전해주십시오.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그분들 잘못이 아니니까요. 저희 직원들도 그 액자 이야기를 듣고는 많이 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내려가는 내내 벽에 기대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게는 그토록 차갑고 냉정했던 그들이 우리 노동자에게는 바다 건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들이 등을 돌린 것은 캐나다라는 나라가 아니라 캐나다가 보여준 오만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밤 잠이 오지 않아 TV를 켰습니다. 한국 뉴스에서 앵커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막은 읽을 수 없었지만 화면은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소 서명식 악수, 그리고 또 하나의 국기, 한국이 또 어딘가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끄고 그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 정막 속에서 가장 크게 들려왔습니다. 귀국 전날 밤 공항 라운지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라 벤스 대령이었습니다. 대령 그 보고서 말입니다. 애슈턴의 서랍에 들어갔던 소수 의견 보고서, 그걸 지금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벤스 대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원본은 서랍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관님 군인은 사본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저녁 저는 오타와의 사무실에서 그 사본을 건네받았습니다. 봉투를 여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첫 장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종합평가 한국 92, 점 독일 78점. 납기 리스크 분석 독일 선택 시 함정 인도 10년 이상 지원 확률 70%. 그리고 마지막 장 결론 항목에 적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3번 연달아 읽었습니다. 재협상 조항도 위약금도 향후를 기약하는 문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닌 단호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텅 빈 한화오션 사무소의 어둠이 창밖으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콜먼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내려놓은 서류에는 TKMS의 내부 생산 슬롯 배정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잠수함 착공은 5년 뒤, 인도는 빨라야 11년 뒤라는 물리적 현실이 숫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독일어 메모가 제 오만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그 문건을 들고 애슈턴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서류를 쓰레기처럼 던지며 낙선자의 심리전이라 비웃었지만 저는 제 공직 생활의 끝을 직감했습니다. 사흘 뒤 현대의 공식 철회 발표가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7조 원 규모의 투자 철회. 그들은 협상을 요청하지도 미련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언론은 제 보증을 조롱했고 저는 총리실의 오만이 초래한 결과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직서와 함께 청문회 증언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청문회장, 저는 변명 대신 자백을 택했습니다. 25년차 기획관으로서 제가 저지른 3가지 오판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방산과 투자는 별개라는 착각, 한국은 절대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자만, 그리고 제때 오지 않는 잠수함을 동맹이라 믿었던 어리석음. 저는 벤스 대령이 서랍에 남겼던 그 소수 의견 보고서를 위원회에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는 방청석 앞줄에 앉아있는 폴 게러티를 보았습니다. 그가 철망 너머에서 했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입을 바짝 대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오만의 잘못입니다. 우리 정부가 스스로를 과신하고 한국의 성실함을 비웃으며 파트너의 경고를 서랍 속에 가둔 그 오만의 죄입니다. 상대를 들러리라 부르고 경고를 서랍 속에 쳐박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누구 편이냐고 윽박지르던 그 오만함, 그리고 그 오만함 앞에서 침묵했던 저 같은 관료들의 비겁함이 빚어낸 참극이었습니다. 해밀턴의 노동자들은 그저 묵묵히 땀 흘렸을 뿐 단 한 가지도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청문회장 방청석에서 누군가 참지 못하고 박수를 쳤고 그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장내 전체로 번져 나갔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제지했지만 터져나오는 울분과 격려의 박수는 한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의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달 절차의 전면 재검토가 발표되었고 애슈턴의 사표는 즉각 수리되었습니다. 소수 의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전원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언론은 노르웨이 해군 내부 보고서에 담겼던 그 한 문장을 며칠 내내 헤드라인으로 걸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지킨다. 한국 측의 공식 반응이 궁금하실 겁니다. 서울의 어느 기자가 이 사태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을 때 한국 측의 답변은 오직 단 한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시간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대서양을 건너와 우리 신문 지면에 실렸을 때 저는 그것이 그 어떤 화려한 성명서보다도 무거운 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직 처리가 끝난 주 저는 차 트렁크에 그것을 싣고 해밀턴으로 향했습니다. 은색 삽이었습니다. 착공식 날 첫 삽을 떴던 손잡이에 리본이 그대로 묶여있던 바로 그 삽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그것을 트로피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처음부터 빈 문서였다는 사실을요. 폴 게러티는 시내의 직업학교에 있었습니다. 실습장에서 용접 마스크를 올리며 저를 맞이하는 그의 등 뒤로 학생 대여섯 명이 불꽃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강사 자리를 얻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용접은 제가 제일 잘하니까요. 그가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하며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웃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액자는 내렸습니까? 그러셨군요. 대신 이걸 걸었죠. 그가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실벽 그 자리에 새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직업학교 강사 임영장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그러더군요. 아버지 이번 건은 수건 안 덮어 놓아도 되죠. 저는 웃다가 하마터면 울 뻔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삽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트로피가 아니라 빈 문서였습니다.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폴은 삽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은 갚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기획관님. 그가 삽을 실습장 벽에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달에 학교 증축 착공식이 있습니다. 이 삽으로 첫 삽을 뜨죠. 그리고 언젠가 저 부지에 크레인이 다시 서는 날이 오면 이 도시에는 준비된 용접공 200명이 있을 겁니다. 그날은 우리가 대기줄이 아니라 명단 맨 위에 있을 겁니다. 준비된 채로 기다린다. 그것이 해밀턴이 이 사태에서 배운 것이었고 어쩌면 우리 캐나다 전체가 반드시 배워야 할 가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대학에서 협상론을 가르칩니다. 첫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늘 2개의 화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새벽 2시에도 불이 꺼지지 않던 거제의 조선소, 다른 하나는 하늘로 팔을 뻗은 채 얼어붙어 있던 해밀턴의 크레인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차이는 기술의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태도의 차이였을까요? 자, 지난주에는 콜먼과 함께 해군 부두에 다녀왔습니다. 낡은 잠수함이 정박해 있었고 교대를 마친 젊은 승조원 하나가 트랩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콜먼이 그를 불렀습니다. 션 인사하게. 내 오랜 친구 에드워드 헌트야. 션 도허티 사진 속 그 눈매가 저를 향해 격려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며 사과 대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배는 제때 오게 하겠네. 그 일이라면 이제 밖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션은 제 손을 잡고 씩 웃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건 저희가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요. 그 말에 콜먼과 저는 웃었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둘 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젊은 승조원들이 기다림을 제일 잘하는 나라, 그 문장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제 남은 숙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시간을 지켰을 뿐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배를 띄우고 약속이 깨진 곳에서는 미련 없이 떠나고 떠난 뒤에는 뒤돌아보지 않는 것. 오직 그 태도만이 세계의 질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